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3,000파운드가 10만이 되기까지. 내 삶의 최고의 순간.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결혼식? 아이들의 출생? 아니다, 2001년. 닷컴 시장 붕괴에서 게임 플레이라는 주식으로 내 돈을 모두 날렸을 때이다. 최고의 순간은 고사하고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일까? 글쎄, 당시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비밀 정보를 통해 트레이딩의 첫맛을 본 순진한 주린이었다. 친구 하나가 내게 전화를 걸어 그 시절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로 전화를 걸어서 소통을 했으므로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게임 플레이는 새로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최첨단에 있었고 이미 주식시장의 미인주였다. 친구는 내게 그들의 동굴 같은 런던 사무실을 둘러보게 해주었다. 거기에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250명의 멋진 젊은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탁구를 치고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힙스터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전이었다. 이들은 힙스터였다. 이것은 미래였다. 나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5,000파운드의 예금으로 첫 주식을 샀고 주가가 최고 10.80파운드로 치솟는 것을 보았다. 가져. 자네 거요. 쉬운 돈이었다. 나는 수천 파운드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주식시장에서 뛰어든 지 5분 만에 나는 이미 트레이딩 천재가 되어 있었다. 증거는 분명했다. 나는 금손이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 아닌가?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초보 트레이더들, 즉 컴퓨터를 조금 알고 몇 가지 암호화폐로 빠르게 수익을 낸 후 암호화폐 전문가나 암호화폐 신이라 자처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계속 읽어보시라. 왜냐하면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나도 한때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날 친구가 내게 전화했다. 게임 플레이 주가가 반 토막났기에 이때가 헐값에 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었으므로 나 역시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친구는 내게 다시 전화했다. 주식이 훨씬 더 폭락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추가로 매수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그가 말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나는 추매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얼마 안 되는 예금을 거의 모두 넣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멈춰달라고 예언해도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다. 친구는 걱정하지 말고 닷컴 붕괴신문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를 잘 넘겨서 끝까지 버티면 우리 주식이 결국 제대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는 그가 옳다고 확신했다. 그러다 그는 직장을 잃었다. 게임 플레이는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했다. 그들의 아이디어만큼은 참 훌륭했다. 거의 20년이 지나 온라인 게임은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었는데 게임 플레이는 그때 출발점에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너무 앞서갔고 인터넷은 아직 너무나 느렸고 그들은 자금을 너무 빨리 소비하고 있었다. 결국 회사는 매각되었고 나는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보유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주당 1펜스에 나는 투자금 5,000파운드를 10파운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때의 교훈 덕분에 나는 게임 플레이에서 잃은 돈의 수백 배를 더 벌어들였다. 이 책에서 강조하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절대 손실이 나는 거래를 버티지 마라. 절대로 그런 거래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마라. 무조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단 한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트레이딩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상쾌야. 너라면 할 수 있어. 투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는 암호화폐 매매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손실이 나는 암호화폐를 다시 올라갈 때까지 버텨서 손실을 만회하고 희열을 느꼈던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행운을 겪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내가 영리하다고 느끼기 위해 매매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매매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전자에 해당한다면 시세가 회복할 때까지 버텨서 손해를 보고 파는 고통은 너무나 굴욕적이다. 그런 전략은 가끔, 아니 어쩌면 대부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매수한 암호화폐가 다시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떨어져 제2의 게임 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손실을 몇 번 보면 대개 다른 암호화폐에서 얻은 수익까지 날리고 자본금이 크게 줄어들어 향후 괜찮은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종목을 매도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사랑에 빠진 암호화폐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그 종목의 모든 걸 알았고 그 기술을 사랑했고 그 종목과 결혼했으므로 그 종목은 여러분의 연인이다. 하지만 그 종목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잃고 있다. 이제 그만 잘라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모르는 다음번 기회에 대비해 나머지 돈을 보존하는 일이다. 만일 여러분이 손실난 암호화폐를 보유한 자금의 대부분 혹은 모두 잃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게임에서 퇴출당한다. 전투에서 상흔을 입은 미국 트레이딩 참전 용사들이 즐겨하는 말처럼 제도전은 없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실제로 손실을 본 건 아니잖아요. 미안하네. 밈 친구. 그렇게 느끼는 건 알지만 착각이야. 암호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진짜 돈을 잃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그것의 현재 통화 가치와 교환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 금액만큼의 달러 또는 파운드나 유로를 받고 즉시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다. 나는 암호화폐의 통화 가치가 사실 여러분 집의 가격보다 더 진짜라고 주장한다. 만일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분의 집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데도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 금액의 집을 팔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을 매각할 때 시장 가격은 부동산 중개인이 말한 가격과 매우 다를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현재 X달러의 가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금액의 달러에 지금 당장 거의 정확히 판매할 수 있다.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나? 그러므로 암호화폐가 그저 종이 돈이나 화면상의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투자하는 돈은 진짜 돈이다. 그러니 절대 손실이 나는 종목을 붙들고 있지 마라. 여러분은 진짜 돈을 잃고 있는 것이다. 존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내가 암호화폐의 밝은 미래를 믿는다면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많이 사서 호들하면 어떨까? 그러면 번거롭게 이 모든 거래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호들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 브랜드가 전부는 아니다. 암호화폐의 원조이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를 제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다. 내가 컨퍼런스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 비트코인의 성공에 생계가 걸린 암호화폐 거래소 소유주들은 일제히 탄식을 토해낸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90년대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넷스케이프라고 불리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했다. 거의 필수 기능이 대부분 있었다. 넷스케이프는 누구나 아는 브랜드였고 시총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그야말로 성공이 보장된 확실한 회사였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등장하고부터 넷스케이프는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건 역시 후에 구글 크롬에 밀려났다. 1990년대 중반 90%에 달하던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후 1%로 하락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유명 브랜드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노키아를 보라. 블랙베리, 코닥, 블록버스터 34, 토이저러스, 우러스 등은 또 어떤가? 비트코인의 미래가 특히 유망할지는 모르지만 이더리움이나 리플 그리고 아직 발명되지 않은 암호화폐와 같은 경쟁자가 블록체인 왕좌를 차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저도 궁금해요.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내 모든 돈을 넣어두고 호들할 생각이 없다.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버핏의 해자. 세계 최고의 부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천재는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매수하고 보유하는 법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이다. 그는 한 회사의 주식을 수십 년 동안 보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경쟁자들에게 쉬운 비즈니스는 원치 않는다. 나는 주변에 해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 값진 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원한다. 그의 말은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그 자산이 사실상 무적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회사에 충성하는 고객이 변심해 경쟁사로 옮겨가면 큰 문제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얼마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그 경쟁자 중 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넷스케이프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옮겨간 것처럼.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확실한 장기 투자처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호들해야 할 궁극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는데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실행되도록 만들어진 수천 개의 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나의 산업 전체가 이더리움의 존속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버핏이 원하는 해자일까? 글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에는 이오스가 있고 새로운 많은 앱이 이더리움이 아닌 이오스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미래 역시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주요 암호화폐에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치열한 경쟁자들이 있으며 이 신생 산업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비트코인은 때때로 엄청나게 폭락한다. 2011년 비트코인 가격은 93% 하락했고 이전 고점으로 돌아가는데 약 20개월이 걸렸다. 2013년 비트코인은 91% 하락해 이전 고점까지 오르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 각각의 폭락은 꼭대기 근처에서 팔고 바닥 근처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몇 년에 한 번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는 것은 내 전략이 아니므로 비트코인을 사서 무기한 보유하는 것은 내게 맞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상승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끔찍한 하락장은 대부분 걸을 것이다. 손실은 반드시 줄여라.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초보 트레이더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철칙을 갖고 있다. 손실이 나는 거래를 아직 소액일 때 청산해서 더 이상의 손해를 막는 것이다. 향후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남자 기억나는가? 이 끔찍한 손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1월 꼭지에서 샀어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몸이 떨리는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 이곳은 자정인데 금방 심한 불안 발작으로 깨어나 하마터면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1월에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모두 암호화폐에 넣었어요.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80,000 가까이 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보고 얼리어답터라는 식으로 말했고 난 솔직히 1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을 넣고 며칠 만에 25%나 손실이 났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요. 그냥 1월에 그렇게 급등이 나온 후에 산 게 어리석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게 6,000뿐이에요. 제기랄 $6,000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지내는 젊은 트레이더에게 이 게시물을 보여주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시점에서는 존버하면서 회복하기를 바라야겠죠. 이 불쌍한 남자는 $60,000 남았을 때, $40,000 남았을 때, 그리고 또 얼마 남았을 때에도 정확히 똑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희망은 두려운 만큼이나 여러분 계좌 잔고에 해가 되기도 한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만일 여러분이 한 포지션에서 가진 돈의 50%를 잃었다면 그 돈을 다시 벌어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럴까?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파운드에서 50파운드를 잃었을 때 원금 100파운드로 돌아가려면 남은 50파운드를 2배로 늘려야 한다. 아직도 승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패자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 말을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지만 내 원칙을 뒷받침할 경험적인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 기술적 트레이딩 규칙 의성가 38화 같은 글을 읽어보라. 이 학자들은 13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딩 전략 몇 개를 철저히 테스트했는데 이런 전략들의 주요 이점은 성공적인 거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손실 거래를 더 빨리 청산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지! 이 책의 10장에서 정확히 언제 손절매를 결정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내 경우에는 비록 게임 플레이로 돈을 다 잃었지만 나는 내 트레이딩의 문제점을 찾았고 실수로부터 배우려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남은 돈 10파운드를 트레이딩에 관한 책을 사는 데 썼고 진짜 트레이딩 공부를 시작했다. 감정 조절의 중요성. 나는 비명을 질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거야. 잘하고 있어. 힘내요. 모두 털어버려요. 교회 강당에서 다른 남자들이 소리쳤다. 내 몸을 그렇게 힘차게 빠져나간 비명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식, 점점 줄어드는 수익, 그리고 팔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수직으로 상승하는 시장에 대한 내 좌절감의 원초적인 표현이었다. 우와, 우와. 그래 친구 잘한다. 더 클랜은 아마도 순자산이 세계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정 지원 단체였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가장 젊고 가난한 회원이었다. 이 회원제 모임은 런던 카나리 워프의 몇몇 건물들 비그 스윙잉 딕이 쉬쉬하는 은밀한 집회였다. 백만장자 은행가들과 트레이더들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공중에 주먹을 날리며 힘든 하루를 마치면 그들은 익명의 교회 강당으로 몰래가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울부짖으며 서로의 감정을 다독이곤 했다. 배팅을 할 땐 인생을 걸어라.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트레이딩의 고충 때문에 나는 2000년대 초에 더 클랜을 찾았다. 수십 건의 서적과 수백 편의 트레이딩 관련 기사를 읽었고 트레이딩에서 성적을 내는 방법을 안다고 믿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방해하고 내 자신의 규칙을 어기고 좌절감에 키보드를 내던지고 수없이 포기하다가 내가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를 언제나 놓쳐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해결책을 찾으려 필사적이었다. 여러분이 이전에 트레이딩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자멸적 패턴에 대해 알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트레이더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되 감정에는 때때로 도움이 되는 본능적인 경고가 들어있다. 그 감정이 트레이딩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서 나는 인터넷의 한 구석에서 더 클랜을 찾았다. 그들은 전 세계의 교회 강당, 모스크 및 사원에서 대여섯 명의 최고 트레이더들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을 결성했다. 더 클랜의 첫 번째 규칙은 더 클랜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더 클랜 실제 이름은 더 클랜이 아니다. 이라고 부른다. 교회 회당에서 나는 원초적인 비명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좌절감과 그것이 나를 어떤 기분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저랑 하실래요?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수익이 아주 괜찮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수익이 줄어드는 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 수익이 이미 영원히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나는 버틸 수가 없어서 남은 수익이라도 챙기려고 재빨리 매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팔자마자 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나요? 친구, 이 사람은 헤지펀드의 신스콧이었다. 사관학교와 하버드,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지금 여기 뎁트퍼드 교회 강당에 와 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느꼈나요? 당신 몸 어디에서요? 하치로국 재수학 올림피아드 2위 체스 그랜드마스터 실패한 트레이더가 물었다. 글쎄요.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좋아요. 이제 그 느낌에 그리고 가슴에 집중해서 그 느낌을 표현해요. 소리쳐봐요. 친구. 나와 백만장자 일당은 감정적인 건강과 더 나은 트레이딩을 위해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내가 저지르던 실수는 게임 플레이에서 저지른 실수와는 정반대였지만 똑같이 충격이 컸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버티는 대신 너무나 빨리 팔아버린 것이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가격이 순탄하게 오르는 법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끄럽고 예쁜 곡선을 보면 아주 순조로워 보인다. 그림 참조. 이 차트를 보면 누군들 비트코인을 사서 꼭대기까지 들고 가지 못할까? 하지만 차트를 확대해 보면 사정은 아주 달라진다. 2017년 비트코인은 장기 차트에서는 별것 아니게 보이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가격 조정 42를 거쳤다. 6월과 7월 사이에 가격이 30%나 떨어졌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매도했더라면 역대 최고의 거래 하나를 놓쳤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0배나 올라 텐베거가 되었다. 두 가지 핵심 규칙. 이제 두 가지 핵심 규칙이 생겼다. 1. 수익은 늘려라. 2. 손실은 줄여라. 쇼타임. 때때로 이 두 가지 규칙은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나는 게임 플레이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매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이제 나는 가격이 하락할 때 홀딩하라고 말하고 있다. 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인가? 답은 둘 다이다. 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바란다. 오랫동안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주로 자금 관리를 잘한 덕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손실을 줄이는 것은 초기 투자금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수익을 늘리는 것은 이미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매매에 숨 돌릴 틈을 주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암호화폐가 매수 후 단 3개월 만에 100% 상승했다고 해보자. 여러분은 이 거래에서 100%의 잠정 수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적인 거래에서 수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일반적으로 긴 상승 추세 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지 않는가? 왜냐하면 큰 돈은 큰 추세와 함께할 때 얻어지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2년 동안의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들고만 있었다면 6000%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진정한 작품은 추세가 주요 상승장의 진짜 끝물이나 폭락의 시초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서 나온다. 10장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보겠다. 이겼지만 위험했던 승부. 더 클랜의 도움으로 나의 매매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큰 돌파구를 맞이한 해는 2008년이었다. 나는 여전히 ITV 뉴스의 비즈니스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언제나 내 관심사였다. 트레이딩은 여전히 취미였을 뿐이고 본업을 포기할 만큼 충분히 벌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정은 곧 변했다. 2007년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미국인들이 갚지도 못할 담보대출을 받도록 권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악성 채권들은 은행에 의해 포장되어 세계의 다른 은행에 팔려나갔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마침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들은 어떤 대출이 비교적 안전하고 어떤 대출이 부실한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채권을 사들이기를 꺼렸다. 정신 차려! 영국의 모기지 대기업인 노던록은 이런 국제 대출 시장에 의존해 회사를 하루하루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 전국의 노던록 지점 앞에는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럼 주식시장은 당연히 붕괴하였을 것이 아닌가? 아니,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2달 만에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행 CEO를 인터뷰할 때마다 그들은 모든 게 괜찮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찔리는 데가 있는 듯이 웃곤 했다. 은행장들이 보통 그렇게 웃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번 위기는 수습이 불가할 만큼 너무 심각했고 더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초보 트레이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이클 루이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빅쇼트 더 비그 쇼트 영화화되어 할리우드에서 크게 성공했다 해서 다른 트레이더들이 이런 대출이 얼마나 나쁜지 이해하기 전에 부실 담보대출을 공매도 함으로써 통념을 거스른 몇 명의 별난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제대로 움직여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판단은 아주 많이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시장이 모든 논리를 거부하며 부실 담보대출의 가치가 오히려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뭔 개소리야! 그들 중 몇몇은 공매도에서 엄청난 금액을 잃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십억 달러를 벌기 직전에 거래를 청산할 수밖에 없어서 비극적으로 모든 걸 잃는 이야기로 쉽게 끝날 수도 있었다. 저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당신이 파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랫동안 비이성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나는 시장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시작하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타임스 기사에서 경고까지 하면서 설명했듯이 이때는 여전히 무서운 시기였다. 미국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나는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시장은 내가 번 수익을 모두 뱉어낼 때까지 다시 상승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진짜 붕괴가 시작되었고 나는 정말로 돈을 긁어모았다. 공매도 숏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롱 포지션보다 가격 등락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비즈니스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나의 작은 공매도, 나는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3,000파운드를 10만 파운드로 만들었나 했다. 뭐 어때요? 후달려?
이렇게 써놓으니 3천을 모두 걸어 10만을 만드는 모험은 꽤 괜찮은 장사처럼 들리지 않는가? 괜찮은 수익과는 별개로 그 경험 덕분에 나는 트레이딩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트레이딩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TV 기자로 일하는 것보다 트레이딩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결국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세 번째 규칙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하라. 나는 이미 상승하는 시장에서 매수하고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도한다. 감당할 수 있겠어? 트레이더 고수라고 모두가 오르는 종목만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종목을 공부하고 어떤 종목이 싸다고 싶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매수하는 고수도 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에게는 위험하다.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 있는 암호화폐를 매수할 경우 적어도 한동안은 계속 하락해서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빅쇼트의 주인공들은 추세의 역행에 투자했다. 즉, 주택담보대출 가격이 여전히 상승 중일 때 공매도를 함으로써 위태로운 포지션을 자초했다. 나는 이미 상승 중인 암호화폐를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좋은 투자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 만일 좋은 투자라면 즉시 수익을 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올라가는 암호화폐를 사는 것을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바닥이 아니면 싸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바닥에서 이미 한참 올라와 있는 암호화폐라도 아직도 싼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들어갑니다. $1000짜리 비트코인은 $100였을 때와 비교하면 비싸 보이지만 몇 달 후 $20,000로 오르면 $1000는 너무나도 저렴해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관점에 달려 있다. 암호화폐가 상승할 때 사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마도 확고한 펀더멘털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정확한 가치는 무엇일까? 주식은 마이너스 매출과 이익이 있어서 분석가들이 공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특히 현재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대중의 인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이란 의미의 네트워크 효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는다. 암호화폐는 많은 사람이 매수하고 사용할수록 현실 세계에서 더 유용하게 쓰이고 그로 인해 진정한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 형 되게 잘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팔게 되면 암호화폐는 덜 유용해지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는 성장의 선순환이나 쇠퇴의 악순환에 갇히기 쉽다. 이런 강한 추세들은 펀더멘털 트레이더에게는 악몽이지만 추세 트레이더나와 같은 에게는 선물이다. 요약 3가지 규칙 1. 수익은 늘려라 2. 손실은 줄여라 3. 추세를 매매하라. 우와 짱이다! 한동안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광고를 접했을 것이다. 이런 비법 트레이딩 시스템이 약속하는 수익은 항상 거짓이다. 월 170%는 잊어버리고 단순히 연간 평균 100% 수익을 내는 비교적 저전력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보자. 1만 파운드로 시작해서 20년 동안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100억 파운드를 벌게 되어 세계 100대 부자에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스나이퍼 시그널즈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 역시 100대 억만장자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한바탕 크게 웃을 테니 용서 바란다. 사실 자신의 돈을 트레이딩에 투자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몇 명에 불과하다. 세계 최고의 부자 트레이더인 워런 버핏은 자산이 840억 달러에 달하며 그의 회사는 반세기 동안 매년 20%의 수익을 올렸다. 만일 여러분이 매년 20%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1만 파운드로 시작해서 매년 20%씩 수익을 내고 10년 동안 급여에서 매년 2,000파운드씩 추가의 투자금을 늘린다고 해보자.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시작 1만, 1년 1만 4천, 2년 1만 8,800, 10년 11만 3,834, 20년 70만 4,830, 30년 436만 4,121. 분명히 더 많은 돈으로 시작할수록 수익도 더 커진다. 각 숫자 끝에 0을 추가하면 여러분은 4천만 파운드를 벌고 은퇴하게 될 것이고 람보르기니를 수백 대 살 수 있을 것이다. 최종 목표가 람보르기니를 사는데 모든 돈을 쓰는 것이라면
스나이퍼 시그널즈 트레이딩 시스템월 수익률 170%. 진짜 비법은 세상에는 비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트레이더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해가는 것이 비법이다. 고맙다. 내가 쓴 3가지 간단한 원칙이 보이는가? 그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키면 거래마다 큰 수익을 올릴 것이다. 14장에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왜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계속 범하고 왜 그런 실수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습관은 우리의 뇌에 본능적으로 단단히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엘리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전부인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탄탄한 트레이딩 기초를 배웠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이 훌륭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해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2017년에 그랬듯이 여러분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는 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평균 20%의 수익률만으로도 부유한 엘리트로 올라서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한 주식을 비유하는 말. 영화나 비디오 게임을 대여해주는 미국 회사 2014년 파산하였다. 호주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을 운영하는 유통회사. 리펄 전 세계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 단위는 XRP를 쓴다. 마이클 루이스의 고전으로 월가의 회고록인 라이어스 포커라이어즈 포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그 전화기들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는 모든 종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거물 빅스윙잉 딕이 되었을 거야. 모두가 빅스윙잉 딕이 되고 싶어 했지. 여자도 말이야. 커렉션 조정은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10-BAGG야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뜻하는 주식 용어 심루타라고도 한다. 종목을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경우. 펀더멘털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와 미래 전망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정보이다.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매출, 이익, 자산, 부채 및 현금 흐름이 있다. 국가 통화의 펀더멘털에는 금리,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이펙트. 다수의 사람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제 현상을 뜻한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사람이 더 모여든다는 이론. 복리는 자본 이익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과정으로 부를 점점 빠르게 증식시키는데 매년 최초의 투자금과 더불어 이전 연도에서 축적된 소득으로부터도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